예, 이어서 4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의 주제는 다문화 가정의 의미와 유형입니다. 먼저 이 다문화 가정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협의의 좁은 의미의 어떤 다문화 가정만 이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 이민자들만 다문화 가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우리나라 정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라 하면은 훨씬 더 넓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외국에 연구교수로, 교환교수로 1년 살게 되면 저도 다문화 가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분들도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1년 동안에 돈 벌러 왔다든가 아니면 몇 년 동안에 유학생활을 한다든가, 이 사람들도 자기 나라 출신 국가, 자기 나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섞여 있는 데서 살고 있죠. 그러면 다문화 가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는 대한민국의 결혼 이민자나 제한 외국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문화를 가진 가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 외국인도 다양한 의미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국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단기, 장기로 체류하는, 특히 이주 노동자도 있지만 노동자 말고 주재원들도 있을 수 있겠고 유학생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문화가 같이 가정이 혼재된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넓은 범주에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졌고, 일반적으로 지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면 법무부 소속에서 뭐 외국인 지원 센터나 이런 데 다릅니다. 지원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국제결혼 이민 여성들은 또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그 담당하고 있는 어떤 부서나 지원 단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 가정, 아까 제가 처음에 또 말씀드렸죠. 지금 마늘 다자인데 이전에는 차다자, 다문화, 차문화를 의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많은 문화, 반대말은 단문화, 한 가지 문화, 일반 가정을 말하겠죠. 근데 이걸 또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문화 가정의 반대말을 이전에는 일반 가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는 일본 가정을 중심으로 할 때, 중심이 일반 가정이고 그 다음 다문화 가정은 소수자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일반 가정 중심으로 할 때 일반 가정,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다면, 이제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다문화 가정 반대말은 비다문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 다문화 학생, 근데 다문화 학생 중심으로 하면 다문화 학생, 비다문화 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은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이민자, 이전에는 북한 세터민, 이주민 이런 거 다 포함하는, 북한 문화와 우리 남한 문화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문화가 섞인다고 넓은 범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난민이나 유학생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는 주로 결혼 이민자 가정으로 한정해서, 물론 결혼 이민자 가정이 우리 다문화 가정의 절대 다수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결혼 이민자 가정도 복잡하죠. 왜 복잡하냐면, 재혼이냐 초혼이냐, 재혼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녀들도 막 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가 초혼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또 재혼이면, 우리나라 사람의 자녀가 있는데 와서 또 자식을 낳고 하니까 섞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난 애는 한국 사람과의 결혼 속에서 난 가정의 자녀잖아요. 근데 새엄마가 생겼죠. 그럼 이 학생은, 이 자녀는 다문화 가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이제 재혼을 하면서 서로 애가 있단 말이죠. 섞이죠. 그 새로운 애를 또 낳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나라에 와서 국제결혼을 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애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걸 중도 입국 자녀라 그러는데, 그 중도 입국 자녀들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겠죠. 뭐 베트남 출신이다, 중국 출신이다 이러면, 그럼 한국에 와서 적응하려면 또 어려움이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또 법이나 한국어 교육을 하는 이 행정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숫자도 해마다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입국 자녀이냐,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이냐, 이 부분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요 사회적으로도 지원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 그래서 단일하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문화 가정 경우에는 단문화, 즉 일반 가정과는 달리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을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가정끼리도 결혼해서 살면 다양한 문제로 서로 의식이나 생각이 달라서 부딪히는 게 있겠죠. 환경이 달라서. 그런데 하물며 외국에서 자란 사람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산다. 당연히 의식주,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고 언어 차이가 있을 거고 자녀 양육 방식이나 부모에 대해서 부양할 때의 생각 차이나 뭐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그걸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초기, 지금은 좀 많이 정착됐지만 초기에는 이 문제 때문에 이혼 가정도 많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한국인과 외국 출신의 남편, 남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숫자 비율은 낮고요. 절대 다수는 아내, 여성, 결혼 이민자가 여성이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데 이분들 간에 문제가 발생한 걸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대구, 경북에서 가장 결혼 이민자 출신국, 가장 많은 결혼 이민자들의 출신국은 초기에는 중국,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 조금 많다가 중국이 절대 다수이다가 지금은 몇 년 전부터 베트남이 경북이나 대구에 가장 많은 출신국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산후조리 음식이 미역국이 뭐 보편화되어 있죠. 누구나. 저도 뭐 제 애를 낳고 미역국을 열심히 끓여본 사람인데 국제 결혼한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서 먹으라고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시어머니가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에서 온 사람은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미역국을 먹어볼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 미끈미끈한 것과 그 국물이나 그 맛이 자기들한테 전혀 안 맞는 거죠. 근데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자기 친정 부모라도 한국에 모셔놓고 대화를 하면서 친정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녀를 출산하면 좀 더 나은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무뚝뚝한 남편과 잘 모르는 시부모님이 많고 그리고 또 며느리한테 미역국을 강제로 몸에 좋다고 억지로 먹으라고 강제로 보는 억지로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죽겠다고 합니다. 여성들을 만나보면. 한국에 한 10년 정도 살게 되면 먹지만 해도 먹겠죠. 적응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미역국을 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의 산후조리 음식은요, 돼지고기를 매콤하게 조리해서 먹는 겁니다. 땀이 좀 날 정도로. 그 돼지고기를 가지고 볶아서 주는, 그러니까 그 결혼 이주 여성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타지에서 자식 낳고 힘든 아내다 이러면 남편이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베트남 산후조리 음식. 그럼 자기가 요새 재료도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거 비슷하게 주변에 있는 결혼 이민 여성에게 부탁해서 만들어가 주면은 잘 먹겠죠. 그만큼 신경을 못 쓴다는 거죠. 전부 다 한국에 동화되어서 꼭 동화주의 말 안 하더라도 한국에 오면 한국에 적응해야 되니까 무조건 빠르게 한국의 모든 것을 따라해라고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혼 이민 여성들은 음식이라든지 주거 방식도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사람들은 테이블 문화입니다. 테이블 문화. 방바닥에 앉고 이거 힘들어합니다. 모형 문화도 우리하고 차이가 좀 있고 우리는 뭐 탕 안에 들어가서 몸을 때도 밀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문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적응 시간을 한 3년, 5년 두면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오자마자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화 차이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자식을 낳으면, 애를 낳으면 머리맡에 칼이나 도끼를 둡니다. 애기 머리맡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금줄을 치죠. 우리나라 금줄 아십니까?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세균을 옮을 수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금줄을 치는데 베트남 아기 머리맡에 칼이나 도끼를 둬서 잡기에 물러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둔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보고 난리 났었죠. 위험한 걸 뒀다고. 이 문화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미리 우리나라는 이런 풍속이 있는데 이것 좀 해도 되겠느냐 하고 뭐 서로 이렇게 통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원하는 의사소통도 안 되고 문화 차이도 있고 뭐 먹는 거 먹으라 하고 뭐 이러니까 뭐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국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결혼 이민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대구 경북에 있는 여성들을 교육을 오랫동안 시켰습니다. 다문화 강사나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할 때 제가 앞에서 강의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녹화를 해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한 20분. 한국에 오게 된 배경과 한국에서 삶에 대해서 20분간 요약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찍습니다. 앞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 이야기 하면서 다 웁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한이 많은 거죠. 그 울면 보고 있던 사람들 다 따라 웁니다. 그만큼 한국 생활이 적응하는데 서러움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죠. 물론 제 어딘가에 보면 제 연구실에 그 녹화 프로그램, 녹화 파일이 다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와서 힘든 그런 과정. 그러다가 제가 한국 남성을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조금 가부장적인 요소가 경북 쪽에 양반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북 쪽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남편하고 시장에 가거나 이렇게 좀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부 다 고개를 다 젓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한국 오자마자 첫 마디가 한국말 잘 알아듣도 못하는데 첫 마디가 한국에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라고 남편 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건 옛날에 그게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이런 인식이 아직은 곳곳에 남아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바뀐 상황이죠. 젊은 세대들은 가사 일도 거의 분담해서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딱 반을 나누죠. 아내와 하는 역할, 남편이 하는 역할이 다 구분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젊은 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 대학원생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가사 일이 완전히 분담되어 있고 뭐 밥을 잘하는 남편, 청소를 잘하는 아내 뭐 이렇게 한다든가 빨래는 남편이 하고 뭐는 뭐 청소는 아내 뭐 이렇게 가사 일을 둘이서 분할해서 그걸 평생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죠. 왜? 경제활동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느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이게 제일 심각하죠. 왜 심각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문화도 다니다가 이 언어도 하나의 큰 문화지만 지역 사투리가 문제입니다. 자기들도 한국어를 좀 배워서 오거든요. 지금은 이전에 우리나라 2014년도 이전에 온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안 돼도 한국에 결혼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건터 베트남 여성인 경우에 하노이와 호치민과 건터에 있는 우리 한국 문화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일정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한 8시간인가 교육만 받으면 결혼 비자가 발급돼서 한국으로 왔었죠. 근데 2014년부터 한국어 자격, 그렇게 몇 급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어 자격 뭐 1급 이상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의 기초 실력이 되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한국 교포가 되어야 되고 몇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되어야 결혼 이민 비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전보다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지금 배워갖고 시집 오겠죠. 기초는 배워서. 그런데 문제는 한국어를 배울 때는 분명히 표준어를 배웠는데 대구 경북에 오니까 그 표준어가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왜? 지역의 사투리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어 수업을 가르칩니다. 한국어 강사가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자, 머리를 빗다, 머리를 묶다, 머리를 닦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 머리 닦다 아니에요. 머리 묶다 아니고 머리를 짜매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맨날 짜매다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은 너무나 많죠. 이런 사투리는. 그리고 경북 사투리 의사소통 할머니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가 정지에 가서 속꼬리 가져오라 했는데 정지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죠. 이 표준어가 아니니까. 이게 초기에 굉장히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 사투리를 더 많이 쓰고 특히 경북에는 여러분 잘 아는 방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게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방언인데 세 가지 경북 방언에는 여형, 니꺼형, 니더형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여형이 김천 쪽이죠. 빨리 해여 뭐 이렇게 여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식사 했니껴, 했니더, 니더형, 니꺼형 이 사투리 말에 뒷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앞에 맞고 뒤에 좀 달려도 의사소통이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 말을 배울 때는 완전히 다른 의사처럼 느껴지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투리를 열심히 배우게 되죠. 의사소통 하려면 가족 내에서.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사투리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된 사람을 제가 불러놓고 강사 양성을 합니다. 강의를 완전히 사투리로 하겠죠. 그럼 초등학생이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또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표준어로 기본적으로 배운 다음에 강사를 내보내야 초등학교나 유치원 가서 이중언어 강의나 다문화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투리가 사실은 좀 어려움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공부를 대학원 뭐까지 공부를 좀 하고 강의나 이 교육적인 자료를 많이 본 분들은 덜 한대요. 시골에서 농사 짓거나 이렇게 교육적인 환경이 잘 안 돼 있는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또 많이 있는 분들은 사투리가 좀 더 심한 걸 제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빨리 직업 뭐 농업이든 어업이든 이렇게 직업 일을 많이 하던 분이 나이가 좀 들어서 한국에 산 지 20년 됐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한다. 이것만 갖고 와서 강사로 양성하려고 하니까 사투리가 너무 많아서 또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은 억울하다 그런 거죠. 분명히 한국말 잘하는데 강사로 안 써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남편 아까 말했던 저 경북 북부 쪽에 남편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남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이 기본인데 그 왜 결혼 이주 여성 편을 드느냐 하는데 실제로 세상은 변했습니다.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생각보다 많고 가족 문화 효도 방식 그 다음에 자녀 양육 의사소통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 중에 가장 무심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잘 이해 못해요. 제가 만나본 북한 이탈 주민, 옛날에 세텀이라 했던 북한 이탈 주민들을 제가 직접 만나봅니다. 대구에도 살고 있습니다. 상인동 쪽에. 대구에도 상인동이나 분물동에 있어요. 사는. 그분들 만나보고 같이 뭐 이 프로그램도 운영해보고 하는데 그분들도 가장 힘든 게 고향에 대한 향수였어요. 1번이. 정신적인 부분, 마음. 정서적인 부분이죠. 정서적인 부분.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민 여성들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 향수, 고향. 옆에 있는 친구가 살면 친구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좀 마음에 위로가 받고 일하는데 또 친구를 못 만나게 한다든가 이 향수를 가족이 잘 이해를 못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크죠.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고향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나으면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이라도 고향에 다녀올 수 있었다. 뭐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 경제적 여건이 좀 나아지면 고향에도 좀 자주 가고 아니면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이런 여건이 되면 훨씬 낫겠지만 초기 결혼 형태가 좀 상업적인 결혼 중개업소에 의해서 결혼한 분들은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자녀 양육 교육 문제. 이거는 제가 관심을 갖고 많이 연구하고 인터뷰도 많이 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언어 발달 문제, 언어 발달 장애 있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혼란, 엄마, 아빠, 엄마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런 묻는 애들이라든지 학교 생활, 엄마가 우리나라 학교 교육 시스템을 모르니까 애에게 지원을 잘 못하겠죠.
알림장을 뭐 봐준다든가, 그 준비물도 못 챙겨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다문 학생이 많은 학교는요, 엄마 나라 언어로 카톡을 보내줍니다. 엄마 나라 언어로 다 풀어서. 그러니까 알림장을 만든 다음에 그 나라 출신 중에 언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보내서 그걸 그 나라 언어로 바꿉니다. 베트남 같으면 한국어를 보내서 베트남어를 밑에 넣습니다. 다시 똑같이. 그래서 그걸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죠. 그럼 결혼 이민 여성들이 자녀 낼 준비물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겠죠. 보면 중국 출신자들이 확률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자녀가 이 교육열이 높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 데 비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자녀 교육에는 조금 느슨한 감이 있어요. 제가 보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좀 적은 그런 문제. 교육적 지원이 약한 부분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학습 부진화가 되고 그래서 공부에 거리를 두고 아니면 적응을 잘 못하고 또 다문화 가정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경북 일대에 어떤 연구 용역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교 적응 문제, 그 다음 또 하나는 진로 지원 문제 두 가지를 제가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통계를 받아서 돌려보고 경북교육청 도움 받아가지고 다 해봤는데 훨씬 더 열악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열악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뭐 보고서에서 그런 걸 다 썼지만 아무리 지원을 해도 가정 개개인까지 미치는 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 자녀가 학교에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학교 적응 문제, 그거 떠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숨깁니다. 초등학교는 괜찮은데 중고등학교 가면 숨기죠. 근데 어느 날 선생님, 눈치 없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치 없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문화 학생 이리 손 들어봐. 다문화 학생 손 들어 해요. 반에서 자기 숨기고 있는데. 그래서 애가 손 안 들면 이름을 부르죠. 선생님, 눈치 없는 선생님. 그래서 그 애는 어떻게 됐냐고요? 자퇴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안동, 김천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딱 했는 내용이 그대로 있죠. 그런 걸 볼 때 우리 아직도 많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 애들 그래 자퇴하면 뭐 하겠어요? 그 애들 금중고시에 대학 가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계 활동을 위해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도 못 마치고 뭐 중학교는 우리가 의무교육이니까 그렇고 지금 고등학교도 지금 의무교육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거의 의무교육 다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그런 문제가 좀 적은 편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고등학교 중퇴가 대구 경북 지역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향수나 외로움 제가 표현해 놨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비롯한 갈등 이런 게 부부간 혹은 시부모와의 갈등 굉장히 많습니다. 해소가 빨리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격 차이도 있어요. 상호 문화적 차이와 그 내면에 있는 좀 활달하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결혼 이민 여성 같으면 시어머니의 관계에서도 훨씬 활달하고 잘 적응하는데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겁내고 이런 사람들은 적응하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한국 산 지 5년이 됐는데 한국말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경북에서 지금 현재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이민 여성들 자녀는 학업 지원을 하고 그 부분들 자녀 진로 교육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녹화를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가장 좀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한국어가 부족한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한국어가 부족한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한국에서. 그래도 한국어가 안 되니까 제 강의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한국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고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내놓은 PPT를 다시 그 나라 언어로 다 번역해서 요약 번역해서 그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교육을 지원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세상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 여성들이 한국 생활을 겪는 어려움을 간단하게 앞에서 말한 걸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한국에 오는 코리안 드림,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꿈꾸듯이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왔는데 생각보다 남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종교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자기 나라 문화의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음식 간의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산후조리 음식 문제라든가 자녀 양육 문제, 뭐 가족 간에 차별받는 그런 어떤 하소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남편이 조금만 보듬고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남편이 좀 신경 써주면 해소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무뚝뚝한지라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죠. 지금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대구도 출입국사무소에서 남편 교육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국제 결혼을 대상으로 하는 남편들은 교육을 받아야 국제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제가 코쿤이라는 단체 아까 말했던 베트남 같이 전체를 못 보고 하노이에 있는 한국문화원 안에 코쿤이라는 여가부에서 파견한 결혼 이민 여성 교육입니다. 한국 오기 전에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전체를 보고 또 앉아있는 결혼 이민 여성들의 어떤 이 외모나 이렇게 그 교육하는 그 현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교육받고 한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국을 소개하는데 한국 돈 모양 이 PPT로 한국 돈은 이런 거야 라고 몇 개 소개하고 한국 집은 이렇게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베트남과 차이나는 의식주에 대한 소개만 간단하게 해요. 그것만 갖고 한국 왔는데 어떻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한국 와서 당당하게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정서적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도 많이 있죠. 당당하게 잘 사는 분도 실제로 제가 늘 소개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대구시는 저희 학교에 다문화 교육원이 있는데요. 저도 다문화 교육 원장 그 앞에 다문화 교육 센터 할 때도 센터장도 해보고 다 하는데 제가 원장을 하면서 다문화 연구원으로 모셨던 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한국 사람들보다 더 행정적인 일이나 그걸 더 잘하죠.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무기계약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니까 정년까지 보장돼서 다문화 교육원을 혼자서 다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교육, 대학생들 교육을 시켜도 잘하고요. 어떤 행사 진행을 해도 혼자서 다 합니다. 준비나 이런 걸.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역량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씩씩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한국에 적응을 잘하지만 소심하거나 그 다음에 가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거나 이러면 한국 생활이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부류의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은 굉장히 힘든 한국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을 좀 더 따뜻하게 옆에서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 있으면 뭐 물어본다든가 제가 자주 부딪히는 곳이 대구시청 민원실 갔다. 그럼 민원실에서 잘 몰라가 막 이렇게 헤매는 그런 여성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도와준 적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 주위에서 좋은 따뜻한 말도 해주고 필요한 것도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 그럴까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문화 교육이 등장했고 이 다문화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속으로 방향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학교 교육 안에 다문화 교육이 들어있는 거죠.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다 학교 교육이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줍니다. 모든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호주 같으면 국가 교육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내려주죠. 그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과서도 만들고요. 그래서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을 지시하면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사가 계획적이고 또 계속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교사가 실시하죠. 그래서 교대나 사대에서 초중등 교사를 양성하고 뭐 사립도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는 국공립이 절대 다수고 중고등학교 같으면 가면 사립도 있습니다만 그 교사들도 기본적으로는
4대 출신자들 아니면 교사 자격증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만이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받는 과정에서 기본 교육은 다 받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교 교육은 기본은 특히 초등이 제일 강합니다. 전인 교육, 인격을 완성시키는 그런 교육이 목적이다. 그래서 인성 중심의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핵심이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식 같으면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검색해도 많이 나오고요. 유튜브에 봐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 중고등학교 같으면 사교육이 있잖아요. 좀 비싸지만 가격이. 사교육, 뭐 스타디, 무슨 스타디 이렇게 붙인 사교육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교육 받는 게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가 있고 또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을 유지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뭐 우리 학교 교육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교과, 교육과. 각 교과 있죠. 국수, 사과, 언미체, 뭐 영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과목마다 가르치는 교과 교육이 있고 또 비교과 교육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동봉진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 네 가지 영역을 활동을 학생들이 다양하게 해서 이게 왜 하겠습니까? 교과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학교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을 바뀐 것은 제가 오늘 다문화 교육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미군정 3년 동안의 해방 후에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한국전쟁 하면서 교수 요목기 기간이 있었고 그 뒤로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을 쭉 해서 7차까지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8차는 안 가고 지금은 일부 개정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7차 교육과정에 후속 변화가 있죠. 다음 8차로 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8차로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7 개정, 2009 개정, 현재는 2015 개정인데 안에 개정이란 말은 교육과정 일부를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07 개정부터 다문화 교육을 우리나라 교육과정 안에, 국가교육과정 안에 다 편성시켜서 주로 많이 들어있는 데가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 그 다음에 예체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체능에 어떻게 들어있냐? 미술도 다른 나라 미술 작품을 보고 설명하고, 음악도 다른 나라 민요를 배운다든가, 체육은 다른 나라 전통 미용, 무용, 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2007 개정부터 들어가서 지금 2015 개정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가 만든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 형성되어 있는 다문화 교육 기본 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2007 개정부터 질적 전환기로서 선진국형을 표방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중동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국가교육과정은 초동만 하는 게 아니고 초중동의 틀이 같이 쭉 진행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적용되어 있는 2015년에 개정된 이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합니다. 그래서 역량이라는 말은 영어로 competency라고 하죠. Y를 I로 고치 ES 붙이는 영어로 competency. 그래서 복수를 할 때 역량 중심,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거다. 그럼 역량이 뭔데요? 역량은 어떻게 하면 길러지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면 역량은 활동을 많이 해서 그걸 해보는 게 가장 쉽게 길러지는 활동이죠. 애들한테 스케이트 탈 줄 알고 스키 탈 줄 아느냐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맨날 배우면 뭐합니까? 가서 스키장 가고 스케이트장 가서 해보고 할 줄 알면 그 역량이 길러진 겁니다. 제가 아는 우리 학교의 교수는 시간이 없어서 골프를 지금 혼자서 배우는데 저희 학교에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체육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교수는 유튜브 한참 본 다음에 그 가서 연습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래서 지금 하니까 늘고 있는 것 같더라. 유튜브가 그만큼 좋은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걸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은 체육과 교수이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발달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해보죠. 골프 칠 수 있는 역량 해보는 거죠. 익히고 자기 몸이. 학생들도 그런 역량을 다양한 역량을 길러주는데 육체적으로 해보는 역량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역량, 논리적 사고, 창의성 교육 이런 것들은 뭐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뭐가 창의성인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초등등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을 우리가 역량이라 한다. 역량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여러분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능력.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역량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역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역량이라는 거는 OECD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12개 국가가 돈을 내가지고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했죠. 그래서 보고서를 냅니다. 97년부터 2003년이니까 오랜 기간이죠. 한 7년 정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한 보고서 이름이 대세코입니다. 대세코 보고서인데 저도 지금 저 대세코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파일로 갖고 있는데 저 대세코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게 왜 저걸 했냐면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주는 게 미래 교육에서 해야 될 일인지를 한번 모여서 저희는 전공자가 많았어요. 교육학 교수들도 많고 공학이나 윤리, 철학 이런 교수들이 많이 모여서 저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발표한 거죠. 그 발표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 가지. 이 보고서에서 2003년에 발표하는데 OECD라는 뜻은 여러분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 OECD 국가 34개국이잖아요. 34개국 OECD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적에서 연구단체가 만든 처음에가 도구의 상호교감적 사용, 일적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자율적 활동, 행동 이 세 가지가 학생들에게 길러줄 역량의 핵심이다. 도구의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 인터넷도 쓸 수 있고 자기가 AI 기술과 관련된 거 레이저 프린터도 여러분 3D 프린터 같은 것도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프린터의 발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옛날 도트 프린터부터 제가 컬러 프린터 보면 놀라고 했는데 지금 3D 프린터까지 나와 있는 그런 발전.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우리 줌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한다. 저 같은 사람도 줌을 사용 안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교육공학적인 요소, 교육 자료를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 사용을 상호 교감적으로 잘 사용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역량이죠. 줌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학생들 수업을 할 수 있다. 역량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르도록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이주직 집단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다문화 집단이죠. 다양한 집단들이 모였을 때 의사소통이나 공동체 의식이나 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 그럼 자율적 행동이면 이 자율적 행동이 자율에서 마음대로 하는 자율이 아니고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도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부를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평가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 행동은 자기 관리 능력. 성실, 자기 스스로 성실, 자주 이런 덕목이 해당되는 게 자율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반영한 게 세 가지를 6가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은 6대 핵심 역량, 코어와 컴퍼턴시를 만들어 갖고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가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가가 제시를 하고 학교마다 저 능력을 길러주려고 하고 있죠. 이걸 표로 또 제시했습니다.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가운데 6가지의 핵심 역량이 있고 밖에 4가지 있는 무슨 사람 된 거는 인간상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4가지 인간상,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자주적인 사람을 길러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고 교양 있고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낸다. 이게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고 조금 전에 소개했던 6대 역량이 있고 이런 걸 다 하면 어떤 인간이 길러진다? 가운데 딱 있는 거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이게 제일 핵심 목표입니다. 교육의 목표. 우리나라 국가교육 목표. 이걸 표로 하나 만들어서 국가교육과정을 그대로 하달한 거죠. 그럼 모든 학교는 이게 맞춰서 교육하도록. 그래서 그걸 앞에 교육과정 앞에 국가가 붙이는 거죠. 국가가 주도해서 교육과정을 틀을 만들고 그걸 하달해서 그 틀에서 교육을 해라. 국가가.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하에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이 국가교육 시스템에 다문화 교육이라는 걸 넣은 게 2007년도부터고 그다음에 2007년도 개정부터고
2009년도도 한 번 바꾸고 지금 2015년도에 바꿨는데 최근에는 또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문화 교육, 우리 그 교육과정에 보면은 범교과 학습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2009 개정에는 39가지를 제시했다. 너무 많다 해서 2015 개정에는 10가지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범교과란 말은 모든 교과에서 가르쳐야 될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범교과 학습 주제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가 뭐가 있냐면 인성교육, 인권교육, 독도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10가지를 제시해 놓는데 그게 민주시민교육이 들어있는데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민주시민교육 안에 환경교육도 들어가고 평화통일교육도 들어가고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이 다 들어가는 주제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시민이 될 거니까 어리지만 하나의 학생이 미리 시민이 될 걸 염두에 두고 교육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상 조금 전에 말했던 4가지 사람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을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번역되어 있는 가장 많은 번역책 중에 베넷도 있지만은 뱅커스가 1등입니다. 제임스 뱅커스가 쓴 다양한 책들이 저 위에 제가 사진은 검어서 잘 안 보이는데 Race, Culture and Education 해서 뭐 인종, 문화 그리고 교육 제임스 A. 뱅커스라는 책 흑인입니다. 저분이 쓴 사회학과 교수인데 미국에 우리나라에 3권, 4권 정도 번역되어 있고 초기에 저 책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저기는 피부색이 다르든 민족 문화가 다르든 균등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가 핵심이었습니다. 장애인이든 뭐 소수자든 뭐 어떤 민족 출신이든 동등한 평등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가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교육적으로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안 맞죠. 그래서 다양하게 뒤에 제가 소개합니다. 그 정의가 다문화 교육이 우리나라의 정의는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게 다문화 교육이고 특히 다문화 가정 소수자들 하는 다문화 교육이 아니고요. 일반 학생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게 다문화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다른 정의에서 뱅커스 우리나라 안 맞으니까 김용옥 교수가 했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의, 각기 다른 인종과 성, 언어, 계층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유다요 구성원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문화 세계에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생활하고 또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교육. 오은순이라는 교수도 문화의 다양성 존중과 이해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정의를 되고 한 가지 정의가 아니고 이 다문화 교육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정의들이 있다라는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다문화 교육이 뭡니까? 저한테 물으면 이렇습니다. 한테 어울려서 서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다 다문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출신자들을 앞에 언급해야 되겠죠. 어떤 국가 출신이든 어떤 민족 출신이든 어떤 인종 출신이든 구분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아니면 뭐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다 다문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문화 교육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민족적 문화적 리터러시 하면 리터러시를 보통은 문식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인데 민족적 문화적인 어떤 파악 능력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민족적 태도와 가치 명료화라는 말은 다양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자민족 중심주의를 버리고 그런 거 외에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능력 배양은 예를 들면 다문화 사회능력은 어떤 학생들이 민족, 인종, 문화적인 어떤 그 차이를 두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 다양한 민족 문화를 가져와서 우리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르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적 공평과 수월성은 공정한 교육적 기회를 부여해서 교육적 수월성을 추구한다. 교육적 기회의 평등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 개혁을 위한 개인적 능력 구비는
학교에서 변하는 과정을 시작하여 그것을 사회를 확대시킨다. 조금 전에 우리 다문화 교육을 예를 들어서 시작했다. 2007 개정부터. 그럼 뭐 사회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인식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구세대들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는 개인적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주제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만 소개합니다. 다양성, 문화 간의 이해, 평등, 편견 해소, 정체성 협력 이런 걸 주제로 다문화 교육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이나 다문화 감수성, 반편견 교육이나 문화 다양성, 평등, 인권, 자아 탄력성, 역량 교육 이런 것도 다문화 교육 주제를 삼고 있는데 앞에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다양성이 가장 많고요. 요즘 부각시키는 게 인권 교육과 자아 탄력성 역량 교육입니다. 인권 교육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안 들어본 생소한 자아 탄력성 역량을 간단하게 소개해 두었습니다. 주어진 다문화 학생들이 자아 탄력성 회복이 있다면 어떤 상처를 받거나 이러면 소극적이고 학교를 그만둔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으로 이겨서 적응해서 그걸 뛰어넘는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회복해내는. 그래서 친구가 공부 못한다 아니면 다문화 가정 엄마가 가난한 나라에서 너가 온 거 아니냐 놀리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그걸 자아 탄력성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직면해서 극복해 나가는 역량을 많이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주제를 제시하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제가 소개를 하면 다문화 수용성 하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문화 수용성 우리나라 3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2015년에 했고 2018년에 했고 2011년도에 2021년도에 또 하겠죠. 아직 안 했는데 2018년도 말에 한 걸 2019년 4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국민을 뭐 10,000명이면 10,000명이 설문조사해서 점수를 내보니까 다문화 수용성 유소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에 이 세 가지 영역의 8개 지표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성인은 100점 만점에 52점, 낙제죠. 청소년은 71점입니다. 성인은 F고 청소년은 C입니다. 이게 2018년도 겁니다. 2015년도는 어땠냐면 성인은 53.9점입니다. 즉 성인은 3년 만에 더 줄었고 수용성 인식이 청소년은 67점에서 71점으로 4점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죠. 청소년은 계속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데 성인들은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되기도 한다. 성인들은 다문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좀 차근차근 지금 유치원에도 강하게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아까 제가 흑인과 결혼할 수 있는가 이 물음도 차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청소년의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성인들은 제자리 걸음이나 오히려 후퇴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또 이런 걸 조사했어요. 국가별로 OECD 국가 중 OECD가 34개국인데 23개만 대상으로 해서 이주민을 환대하는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자기 나라 이주민이 왔을 때 그 환대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23개 중에 21등 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멕시코하고 터키밖에 없었습니다. 저 북유럽이 이런 게 원래 강하거든요. 이주민이 오면 이주민들 낯설게 보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아는 분도 그런데 시골에 귀촌하면요. 귀농 귀촌하면 텃세가 있답니다. 텃세. 텃세가 바로 이주민이 환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강한데 한국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외국 이주민이 왔을 때 이 의식이 환대 지수가 낮다는 것은 차별하는 인식이 우리나라는 제법 높은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문화 감성, 다문화 수용성 말씀드리고 비슷한 의미로 보는데 수용성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감수성은 문화적 체의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민감 정도입니다. 영어로 sensitivity입니다. sensitivity, 이 감수성입니다. sense가 뭔지 아시죠? sensitivity 하는 감수성, cultural sensitivity라고 볼 수 있는데 감수성은 이렇게 번역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세심하고 민감하게 느끼고 수용하는 성질을 감성이 난다. 그래서 다문화 감성 사례를 제가 두 가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휴대전화와 종교를 파악하는 것은 문화적 감수성입니다.
옛날 두바이에 파견된 LG전자, 제 친구도 LG전자 외국 지사에 있습니다. 제 친구도 태국인가 가 있는데 LG전자가 휴대폰을 팔면서 시장이나 가정집이나 아니면 우리 같으면 저 동성로나 이런 데 안 가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휴대전화, LG전자에 나온 휴대전화, 옛날에 하면 사이언 뭐 이런 거겠죠. 들고 와서 이 기능이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니까 좀 사세요 하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알람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휴대폰에 나침반이 있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 휴대폰 나침반을 가리켜요. 나침반이 뭐냐면 기도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발리는 힌두교지만 나머지 지역은 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 제가 족자카르타 가보니까 호텔 천장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는 대피 방향인지 뭔지 아무리 봐도 대피 방향도 아니고 이상한데 모여서 막 머리 맞대고 생각해봤다가 거기 화살표가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기도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방향이 휴대폰 딱 들면 나침반이 기도하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전화 오면 지금은 기도 중이오니 나중에 전화해라. 이런 안내가 되는. 그래서 많이 팔았죠. 기능이 좋으니까. 성공 사례죠. 근데 독일에 아디다스와 퓨마가 스포츠 기업으로 있는데 퓨마의 실패 사례입니다. 똑같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독립 40주년 축하하기 위해서 운동화를 만드는데 운동화 문양, 나이키 같으면 운동화 옆에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국기 문양 적을 신발 옆에 붙였어요. 그랬더니 난리 난 거죠. 신성한 국기를 저급한 신발에 붙일 수가 있느냐. 국가의 신성 모독이다. 뭐 국가 모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전량을 회수해서 폐기시켰습니다. 문화 정서를 모르니까 저런 실패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할 때도 다문화 감성을 통해서 그 문화를 알아야 제대로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소개합니다. 특히 두바이 LG전자 저 휴대폰 이야기를 제가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에서 저 강의를 했다가 굉장히 난감한 적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LG전자 휴대폰을 좋다는 걸 저렇게 성공 사례를 삼성전자 휴대폰 연수하면서 제가 하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강의를 하다가 여기는 삼성 휴대폰 공장이지 하면서 제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는 늦었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강의하면서 했던 아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일민족 아까 이야기하는데 저는 배울 때 학교 다닐 때 한국은 단일민족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원래 한국은 단일민족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부 다 외국인이 많이 돌았고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증거가 뭡니까 하면 우리나라 성씨의 50%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씨다. 들어왔다면 외국에서.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왔겠지만. 그 우리나라 단일민족일 수가 없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섞여서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왜 단일민족 강조했는가? 교과서에 옛날 제가 분명히 배운 기억이 나거든요.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강하고 민족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든 용어가 단일민족이었습니다. 단일민족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민족을 뭉치기 위해서 전략적인 용어가 단일민족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단일민족은 아니고 그래서 2007년 아까 개정부터 다문화 교육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2007 개정부터 모든 초중고 교과서에 단일민족이라는 단어가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 도덕과 같으면 가치 덕목에 애국, 애족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지금 애국만 남아있고 애족은 사라졌습니다. 민족 사랑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애국심, 중요한 가치 덕목. 옛날에는 7차까지는 그러게 애국, 애족 해서 애족, 민족 사랑도 들어있었죠. 지금은 민족 사랑하면 안 맞죠. 다문화 사회에서.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성시 속에 다문화가 이리 많다는 걸 우리 유입된 다양한 나라, 여러분 말은 안남미 하면 안남미 쌀 베트남이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그 다음에 여진족, 말갈족, 뭐 그란족 말 들어봤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다 섞여 있었다. 왜 귀화했노 하면 정치적 아니면 표류하다가 종교적 뭐 전쟁 피해서 안 그러면 정략 결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외래 귀화 성씨 139가지 중에 50% 정도가 우리 성시에 들어오는데 성시 보십시오. 여러분 몇 가지만 소개하면 경주 설씨나 덕수 장씨는 위구르계입니다. 베트남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시조가 이용상이라는 사람인데 화산이씨입니다. 화산이씨. 우리나라 화산이씨가 제가 몇 년 전 통계는 7,000명, 8,000명 정도 됩니다. 화산이씨가 우리나라 전체에. 제가 지금 화산이씨를 모시는 사당 앞에 지금 사진 찍어놓은 거 보여드리는데 저거는 하노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녹동서원에 가면 김춘성계,
김충성 장군을 모시는 일본계죠. 그 다음 저 하이를 아까도 나왔는데, 로버트 할리가 아니고 하이라고 하시를 자기가 시조죠. 영도 하시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꿨죠. 그것처럼 외국에서 돌아서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성씨 중에 저렇게 많다. 그래서 경주설씨나 덕수장씨는 위구르 그러면 아랍계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남자가 털이 많은 사람 있죠. 가슴에 털이 많고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고유한 우리나라 몽골 계통의 혈통이 아니죠. 털이 많다 이런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눈꺼풀이 쌍꺼풀이 찢게 깔려 있다. 여자고 남자가 가지고 쌍꺼풀이 강하게 있다. 태어날 때부터. 솔직히 표현하면 우리 민족 아니겠죠. 털이 많다 우리 민족 아니겠죠. 썩겠다는 걸 대변해 주지만 원래 우리 몽골리안의 피 혈통에 있어서는 쌍꺼풀이 없고 털이 별로 없고 이는 혈통이죠. 썩기니까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썩겠다는 걸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여줄 수 있죠. 유전자 분석해 보니까 북방계 7, 80%, 남방계 2, 30%가 섞여 있더라. 이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한번 연구를 했어요. 서울과 제주도에 사는 한국인 213명을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보니까 북방계하고 남방계가 섞여 있더라. 아예 DNA 자체에 한국은 혈통이 북방계 남방계가 섞여 있구나를 밝혀낸 거죠.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성씨는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본 거고 결국 우리는 단일 민족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문화 속에서도 양복을 입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들이 우리 문화가 아니잖아요. 뭐 결혼식 할 때 웨딩드레스, 맥주도 세계 맥주가 다 있고 뭐 케이크라든지 피자라든지 이게 우리 문화, 침대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문화처럼 지금 인식되고 이게 낯설다고 안 느낀다는 말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우리 것으로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김장김치나 이런 것도 삼국시대는 백김치입니다. 지금은 빨간 김치잖아요. 빨간 건 고추는 17세기, 18세기네요. 그때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일본 가고 일본에서 한국 돌아와서 지금 우리 김치처럼 빨갛게 된 거죠. 옛날에는 백김치입니다. 소금에 절인 거.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뒤에 일본 고추가 들어와서 우리 빨간 김치가 됐다 해서 그걸 우리 문화가 아니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저런 문화처럼, 의식주 문화처럼 우리 삶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려운 하나를 보여주시면 호모 노마드라는 말이 하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호모 노마드 들어봤습니까?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이는 인간에 대한 정의 중에 호모 노마드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자 질 들레저도 이런 표현을 썼고 또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두 사람 다 프랑스 사람인데 질 들레저는 호모 노마드, 인간은 유목적인 인간이다. 떠도는 인간이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시면 살면서 학교 때문에 유학 온다고 서울 갔다. 직장 때문에 수원 갔다. 떠돌잖아요. 결혼한다고 또 어느 지역 갔다. 우리 인간 본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상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유목민적인 어떤 것이 인간 본성에 있더라. 그래서 호모 노마드라는 어떤 전문 용어를 하나 소개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왼쪽이 질 들레주고 오른쪽이 자크 아탈리인데 아탈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활동을 합니다.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경제학자인데 아탈리는 책이 우리 시중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모두는 조금 일찍 또는 늦게 온 이주민이다. 원래 살고 있었으면 정주민, 지금 결혼 이주민, 지금 돌아온 이주민. 우리 조금 먼저 왔다. 우린 먼저 온 이주민, 지금 온 이주민. 이 차이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주민이다. 그래서 결혼 이주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먼저 왔지만 같은 이주민끼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모 노마드는 문화와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의식을 넘어 진정한 융합을 꿈꾸는 현대인 기술과 의식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지메어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몇 가지를 빠르게 소개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점 시각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필요한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인데요. 저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관람객이 와서 자꾸 그림을 좀 낮춰서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렇게 관람을 서서 안 보고 쏘그려서 이렇게 작품을 보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초등 교사인데 내일 학생들하고 이 박물관에 현장 수업 보여야 되는데 학생들 눈높이에서 그림을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학생들 눈높이 성인 교사가 애들에게 맞춘 거죠. 그래야 제대로 애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애들 눈높이에서. 그것처럼 이 교사의 시각처럼 우리 다문화 사회에서는 외국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사회를 보아야 개선점이 보이지. 우리 눈으로, 우리 시각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쪽에 동화주의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한테 다 문화에 적응해. 이게 아니고 다양한 문화가 섞여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한국 문화에 모두가 맞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다문화주의에도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원래 하품은 전염됩니다. 그러나 딸꾹질 전염 안 되죠. 왜냐하면 하품은 정서적인 것 때문에 전염됩니다. 다문화는 정서적 변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고정관념과 편견격이 되어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교수인 게리 해멀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게리 해멀입니다. 오른쪽에 폴 할라드가 실험을 했는데 화난 원숭이 실험입니다. 이게서 고정관념이나 조직문화, 특히 조직문화를 설명하는 실험인데 원숭이 5마리를 넣어놓고 우리 안에 위에 바나나를 매달아 둡니다. 그럼 5마리가 바나나를 물려고 펄쩍펄쩍 뛰겠죠. 그때 긴 막대를 넣어서 못 먹게 때립니다. 원숭이 5마리를 계속 때리면 나중에 바나나를 먹으려면 때리니까 안 먹죠. 실험은 이제 시작됩니다. 5마리 중에 1마리를 빼고 신규 원숭이를 1마리 투입합니다. 얘는 맞은 적이 없죠. 넣으니까 이 원숭이는 바나나 물려고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4마리가 맞았던 4마리가 그 애를 잡아가 때립니다. 이 바나나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막대가 들어와서 때린다.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 마리 또 맞았던 애 빼고 또 신규 넣으면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근데 나중에 5마리가 신규죠. 맞아본 적 없는. 선배한테 맞아본 적이 있죠. 막대에 맞아본 적 아니고. 조직 문화는 선배들이 밑에 후배들을 교육시킨 안 좋은 문화도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 문화, 안 좋은 군대 문화. 군대 문화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안 좋은 군대 문화나 사회, 조직, 회사 문화 중에 안 좋은 문화가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이나 문화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는 안 해보고 위에서 하지 말아야 했다. 선배가 이렇게 해야 됐다. 하지 말아야 했다. 그게 쌓여서 나쁜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도 많더라라는 것을 이 사람이 실험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문화는 빨리 깨야 되죠. 그리고 우리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선배들이나 윗 어른들이 만든 나쁜 고정관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아까 제가 소개했죠. 흑인과의 국제결혼 문제를 질문했는데 중장년층과 청소년 인식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했습니다. 국제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흑인과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젊은 청소년들은 한 50%가 나는 결혼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인식한 반면에 중장년층은 10%가 뭡니까? 5% 아니고 1%, 2%만 1%도 안 됐습니다. 제가 조사한 예를 들면 대구 교육청 강당 500명 들어가는데도 손들어 하면 교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이든 젊은 사람 말고 나이든 분이 혹시 며느리 혹은 사익감을 흑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70명 중에 3명, 500명 중에 뭐 7명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인식이 아직도 선입견이 많이 강하다. 사람 좋으면 뭐 흑인이고 뭐시고 상관없다 이래 돼야 되는데 아직도 흑인은 안 된다라는 인종적인 어떤 선입견이 많이 우리 사이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2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변할 게 많이 있고 이전보다 많이 개선됐고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 젊은 세대는 많이 개선되고 앞으로 20, 30년 후는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겠지만 기성세대들은 지금 국제결혼한 사람을 며느리를 데리고 아니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떤 이 농촌이나 어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인식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같은 사람으로만 봐주면 저 사람이 내 며느리다. 타국에 와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인권적인 문제를 굳이 하나하나 이야기 안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 서로 상호 존중이라든가 배려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서로 우리 사회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이 다문화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